이거 어머님 쓰셨어요? 손등이 너무 따가워서 조금만 썼어. 내 화장품이 떨어졌는데 사러 나가지도 못하겠고 어쩔 수 없이 조금 발랐다. 다른 것도 없고 해서. 이게 얼마짜린지 아세요, 어머님? 28만 원이에요. 이건 진짜 고급 크림이에요. 저도 비싸서 아껴 바르거든요. 그냥 막 바르시면 안 되죠. 아무리 가족이라도요. 며칠 전에도 화장대 정리할 때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설마 싶었는데 도둑질처럼 몰래 바르셨네요. 지금 뭐라고 했니? 도둑질. 네, 도둑이요. 제가 허락도 안 했고 몰래 쓰신 거잖아요. 그게 도둑이 아니면 뭐예요? 그깟 로션 하나 바른 게 도둑질이니? 내가 무슨 내 물건 훔치듯 썼다고 그런 말을 해. 어머님, 요즘 세상에 아무리 어른이라도 남의 물건은 허락받고 써야죠. 자식 집이라고 함부로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자식 집이지. 근데 자식이면 좀 더 어른을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깟 로션 하나 바른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하나가 아니잖아요. 아침마다 부엌도 어머님이 차지하고 애 키우는 것도 제가 눈치 봐야 하고, 저 여기서 살면서 내 집 같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숨 막혀요. 이게 무슨 시집살이냐고요. 시집살이? 너 지금 시집살이 한단 소리를 내 앞에서 하고 있니? 내가 너를 시집살이 시킨 게 뭐가 있니? 너한테 잔소리 한 적이 있어? 뭐를 해달라고 한 적이 있냐? 지금 너는 이 집에서 네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냐? 전 요즘 사람이에요. 그런 거 못 참아요. 제 친구들 다 시어머니랑 따로 살아요. 같이 살면 이런 일 꼭 생긴다고요. 내가 같이 살자고 했니? 니네가 같이 살자고 한 거지. 왜 책임은 나한테 떠넘겨? 내가 니네 집에 와서 밥 해주랴, 청소하랴, 애기 봐줘도 결국은 도둑년 취급받는구나. 내가 여기 왜 올라왔는지 생각은 해봤니? 내가 애 보느라 힘들다 그래서 아들이 도와달라 사정해서 니네 시아버지가 올라가지 말라고 화를 내어도 올라온 거야. 근데 돌아오는 건 도둑질, 시집살이 한다는 소리야? 며느리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 성북구에 살고 있는 69세 김민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경북 영천에서 농사를 짓다가 손자를 봐주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와 계시는데요. 몇 달간 지내면서 며느리와의 세대 차이가 정말 크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도시 생활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립니다. 경북 영천은 이제 KTX가 생겨 서울에서 그리 멀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할머니는 결혼 후 젊은 시절 작은 시골에서 평생을 농사 짓느라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하루에가 짧다 싶을 정도로 논밭을 오가고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일만 하다 보니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햇볕에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그렇게 삼남매를 키웠습니다. 둘만 낳아 잘 키우자는 그 시절 삼남매를 낳았고 없는 형편에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큰 아들은 서울에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대전에 있고요. 딸은 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만 결혼을 했고 작은 아들과 딸은 30 초반이지만 아직 결혼 생각은 없다고 하네요. 명절이면 다 모여서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도 보냈고요. 자식들이 다시 올라갈 때면 바리바리 싸보내는 엄마의 심정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남편과 단둘이 살게 되면서 김민지 할머니는 더 이상 논에 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렵게 마련한 시내 작은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크게 모자라지 않게 살고 있었고, 마당 옆 텃밭에서는 고추며 쑥갓, 깻잎 등을 키우며 식탁을 채워갔습니다. 한 번은 텃밭에서 캔 감자를 찌고 된장에 고추를 찍어 먹으면서 이만하면 참 살만하지라고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농사일을 하다가 이제는 노인 대학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나가고 하모니카도 배우고 다 늙어서 호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큰아들이 결혼 후 아들을 낳은 것은 집안의 경사였습니다. 할머니 세대에서 며느리는 아들을 낳아야 인정을 받았으니까요. 물론 요즘 젊은 여자들이 들으면 고리타분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예전 할머니가 젊은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할머니도 남편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큰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을 때 통 크게도 남편은 산후조리원을 가장 좋은 곳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는 않았나 봅니다. 손자가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목소리도 뒤에서 들렸고 어머니, 아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처음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나는 이제 힘도 없고 서울 살림은 안 맞는다. 그리고 아파트 생활은 너무 답답해. 미안하지만 니들이 키워라.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번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부엌 창밖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 주말에 아들과 며느리가 영천까지 내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업고 있었고 아들은 식탁에 앉아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딱 1년만 부탁드릴게요. 요즘 아이들 손이 많이 가서 애 엄마 혼자 키우기는 힘들어요. 믿을 사람도 없어요. 며느리도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다시 복직을 해야 하고요. 1년 뒤면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있으니까 1년만 부탁드려요. 하며 계속 사정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김씨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뒤 남편 앞에 앉아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들 부탁을 들어줘야겠어요. 그러자 남편은 화를 내며 말렸습니다. 당신이 젊은 것도 아니고 당신 젊을 때 그렇게 고생시키고 지금 또 보낼 수 없어. 아는 사람도 없고 그 답답한 아파트에서 어떻게 지내려고 해. 안 돼. 여기 나 혼자서 어떻게 지내라는 거야. 남편은 방을 나가며 크게 화를 내면서 절대 안 된다고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김씨 할머니는 남편을 겨우 설득했습니다. 2주에 한 번 내려올게요. 당신 먹을 반찬도 해놓고 집도 내가 치우고 빨래도 내가 다 할게요. 1년만, 딱 1년만 손자 돌보고 내려올게요. 아들도 며느리도 힘들다고 하는데 내가 힘들더라도 가서 도와줘야지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서울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서울살이는 낯설고 숨막혔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첫날, 김씨 할머니는 아파트 복도를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도시 생활이 처음인 할머니는 영천 시골집과는 모든 것이 달라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익숙하던 흙냄새 대신 먼지와 페인트가 섞인 듯한 낯선 냄새가 풍겼고요. 아파트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관심도 왕래도 없었고 할머니 생각에는 닭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골과 다르게 조용하기는 한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한 번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시골 살던 버릇대로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슬리퍼는 안 신고 양말만 신고 청소기를 돌렸는데 방 안에서 며느리가 나와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래층 시끄러워요, 어머님. 슬리퍼 안 신으시면 발소리 난다고 층간소음 민원도 들어오고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김씨 할머니는 손을 멈추고 그대로 굳어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청소기를 끄고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낮은 조명만 어둠을 깔고 있었고 침대에 앉아 아파트에서는 발소리도 눈치 봐야 하는 곳이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서울살이에 대한 불안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2주에 한 번씩 영천에 내려갔습니다. 첫날은 시장에 들러 남편이 좋아하는 코다리찜 재료를 샀고 집에 가서는 먼지를 털고 싱크대 배수구도 닦았습니다. 한 번은 김치 냉장고 바닥에 흘러내린 김치 국물을 다 닦고 김치를 다시 정리하느라 밤 10시가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엔 반찬을 10가지 넘게 만들어 남편 냉장고에 하나하나 적어놓고 서울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며 몸은 점점 피곤해졌지만 아들의 부탁을 저버릴 수 없어 김씨 할머니는 서울에서의 육아와 시골살이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 안에서 졸다가 몇 정거장이나 더 갔다가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모든 피로를 손주의 웃음 한 번, 아들의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참고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곧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베이비시터가 갑자기 그만뒀어요. 다시 구하길 할 텐데요. 어머님,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는 그때까지만 해도 베이비시터가 와 있는 8시간은 아기를 안 봤거든요. 그리고 아들, 며느리가 출근하고 난 다음부터 베이비시터가 오는 시간까지, 그리고 베이비시터가 가고 나서 퇴근하는 시간까지만 봤었습니다. 아이를 아는 채 부탁하는 며느리의 얼굴엔 피곤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새벽 6시 반이면 일어나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데우고 아이를 안고 달래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한 번은 손목이 아파 젓가락도 제대로 못 쥘 정도였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이의 웃음이 기분 좋았습니다. 품에 안겨 칭얼대던 손주가 웃을 때면 아, 내가 서울에 올라온 게 헛된 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손주가 처음으로 비슷한 소리를 내자 가슴 뭉클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맡기고 나가면서 하루 일과표를 놓고 갔습니다. 9시 이유식 1차, 11시 기저귀 갈기, 12시 이유식 2차, 오후 1시 낮잠 재우기. 시간대별로 촘촘히 적혀 있던 그 표는 농사짓던 손으로는 따라가기 버거운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시간에 쫓겨 밥숟가락도 제대로 못 놓고 움직인 적도 있습니다. 이유식은 10분 이내에 다 먹여야 해요. 울기 전에 미리 젖병 준비하셔야 해요. 손 닦는 수건은 오전, 오후 2번 갈아주시고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하루 2번 반복되는 그 지시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적은 글씨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기억하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나이든 몸과 정신은 며느리의 템포를 따라잡지 못했죠.
아들 키울 때도 이러지 않았는데 뭔 고생이냐고 혼자서 중얼거리기도 했고요. 어느 날은 아이가 피곤했는지 옷을 좀 더 껴입은 상태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걸 본 며느리는 말없이 표정이 굳더니 저녁 식탁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식이면 좀 그런데요. 솔직히 베이비시터 교육도 안 받은 티가 나는 것 같네요. 얘야, 난 니들이 도와달라길래 와 있는 거야. 그런 소리 하면 나는 돌아갈 거야. 할머니도 아이 셋을 키웠고 그 중 하나는 지금 눈앞에 있는 며느리의 남편이었는데 아예 그걸 몰라주니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김씨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방 안에서 불을 끄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 서울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 불빛이 이상하게 식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엔 아이가 배앓이를 하면서 하루 종일 칭얼댔습니다. 하루 종일 안고 있다 보니 허리는 휘었고 손목도 저려왔습니다. 겨우 재우고 식탁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려 하자 퇴근한 며느리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커피는 카페인이 있어서 아이 안을 땐 좀 피해주세요. 그 말에 김씨 할머니는 컵을 그대로 싱크대에 가져가 부어버렸습니다. 아들은 퇴근하면 엄마가 힘들다고 아이를 꼭 안고 갔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듣고 싶었나 봅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손주가 전날 밤부터 앓던 배앓이 때문에 할머니가 데리고 잤는데 1시간 간격으로 울었고 할머니는 2번, 3번 깼다. 새벽 5시에 겨우 아이가 잠들자 그대로 주방으로 나와 조용히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을 푸는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밤새 안아줬던 손목이 욱신거렸고 주전자에서 끓는 물소리에 섞여 아이의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계란을 삶고 쌀을 씻고 물을 얇게 썰어 국을 끓이려는 찰나 며느리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진짜 식모 있는 것처럼 좋아? 어머님 덕분에 편하게 살지 뭐. 그리고 돈도 엄청 아끼잖아. 어머니는 용돈만 좀 드리면 되니까. 베이비시터처럼 200만 원씩 나갈 일이 없지? 며느리는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 말에 김씨 할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조용히 내려놓고 수증기가 피어오르던 냄비 옆에 선 채로 아무 말 없이 멈춰 섰습니다. 식모라니. 며느리의 말은 농담처럼 흘러나왔고 아들은 소파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웃지도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장면이 더 아쉬웠습니다. 아들만은 그건 아니지라고 말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한마디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아침 밥상이 차려지고 김씨 할머니는 일부러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방에서 먹을게. 한마디를 남기고 혼자 주방으로 들어가 남은 반찬에 밥을 비볐습니다. 며칠 뒤 경로당에 다녀오는 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무심한 인사에 이어 던진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711호 어머님이시죠? 며느리 참 깐깐하다면서요. 베이비시터도 힘들어서 그만뒀다던데 3번이나 4번 바뀌었다면서요. 어머님도 힘드시겠어요. 그 말을 들은 김씨 할머니는 애써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제 많이 바뀌었는걸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날따라 아들 집 앞을 걸어오는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결국 베이비시터를 구해도
며느리 성격으로 인해 자꾸 그만두니 할머니에게 아기를 돌봐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다 말고 손이 멈췄습니다. 도어락 소리에 안에서 누군가 나오면 자신의 표정이 보일까봐 얼굴을 돌린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가슴을 누르며 천천히 한 발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집안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씨 할머니는 손주와 단둘이 집에 남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백화점에 간다며 나갔고 아이는 또다시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등에 업은 채 주방을 오가던 중 김씨 할머니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은 자리에서 아이를 안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녁 무렵 부부가 돌아오자 김씨 할머니는 묵묵히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할머니가 오고 나서 밥을 차리는 것은 할머니 몫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일을 한다는 핑계로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할머니에게 한 달에 얼마씩 용돈을 드리는 것도 아니었고 아들이 며느리 몰래 따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드렸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소파에 앉아 아기는 오늘 괜찮았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사 중 아들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기 돌잔치 호텔 알아봤어. 강남 쪽에 괜찮은 데 있대. 영상 촬영도 포함된 패키지래요. 요즘은 그런 게 기본이래요. 김씨 할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돌잔치는 그렇게까지 해야 해?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체면도 있고 사진도 남겨야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김씨 할머니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주의 돌잔치가 자신과는 상관없는 행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자 방 안에 혼자 앉은 김씨 할머니는 달력에 적힌 칠순 날짜를 바라봤습니다. 2달 뒤 자신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작은 기대가 마음속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며칠 후 아들에게 그날 밥이나 같이 먹자고 말을 꺼냈을 때 며느리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요즘 누가 칠순잔치예요? 그런 건 다 옛날 일이에요. 그 말을 들은 김씨 할머니는 그래. 나도 그런 생각이었어. 하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서운함이 드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왠지 더 서글프게 들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한 어느 수요일 오후, 김씨 할머니는 손주 목욕을 마치고 조심스레 수건으로 물기를 닦았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등을 두드려 아이가 조용히 잠들자 그제야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손등을 문지르다 문득 보니 자신이 쓰던 로션이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약국 갈 시간도 없었고 며느리에게 말하기도 눈치가 보여서 그냥 뒀었는데요. 안방에 들어가 보니 화장대 위에 며느리가 쓰는 로션이 눈에 보였습니다. 하얀 병에 금색 뚜껑이 달린 고급스러워 보이는 통. 그 안에서 보습력이 묻어날 것 같은 질감이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조금 써도 괜찮겠지. 손끝으로 아주 조금 떠서 손등에 조심스럽게 펴발랐습니다. 따끔거리던 피부가 금세 촉촉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안방에서 짧은 비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거실에 앉아 빨래를 정리하던 김씨 할머니는 그 소리에 어깨를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방 문이 쿵 소리와 함께 열리고
며느리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금색 뚜껑이 달린 유리병 크림이 들려 있었고 굳은 얼굴엔 당황과 분노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고 김씨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거 어머님 쓰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무언가 들킨 아이처럼 눈을 깔고 입술을 달싹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등이 너무 따가워서 조금만 썼어. 며느리는 화장품 병을 들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게 얼마짜린지 아세요, 어머님? 28만 원이에요. 이건 진짜 고급 라인 크림이에요. 그냥 막 바르시면 안 되죠. 아무리 가족이라도요. 저도 정말 아껴 쓰는 거라고요. 김씨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자신의 거칠고 붉어진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 손등을 가리듯 조심스럽게 옷소매 안으로 넣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며칠 전에도 화장대 정리할 때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설마 싶었는데 도둑질처럼 몰래 바르셨네요. 도둑질,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공기가 뚝 끊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멍하니 며느리 얼굴을 바라보다 처음으로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도둑질. 네, 도둑이요. 제가 허락도 안 했고 몰래 쓰신 거잖아요. 그게 도둑이 아니면 뭐예요? 그깟 로션 하나 바른 게 도둑질이니? 내가 무슨 내 물건 훔치듯 썼다고 그런 말을 해? 어머님, 요즘 세상에 아무리 어른이라도 남의 물건은 허락받고 써야죠. 자식 집이라고 함부로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자식 집이지. 근데 자식이면 좀 더 어른을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깟 로션 하나 바른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그리고 며느리가 남이니? 남의 물건 썼어? 하나가 아니잖아요. 아침마다 부엌도 어머님이 차지하고 애 키우는 것도 제가 눈치 봐야 하고 저 여기서 살면서 내 집 같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숨 막혀요. 이게 무슨 시집살이냐고요. 시집살이라는 말에 김씨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부엌에서 국을 끓이듯 속에 있던 말들이 끓어올라 터져나왔습니다. 네가 직장 다닌다고 힘들다고 해서 내가 음식하는 거잖아. 시집살이? 너 지금 시집살이 한단 소리를 내 앞에서 하고 있니? 나는 시집살이 해도 말 한마디 못했어. 지금 너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니? 전 요즘 사람이에요. 그런 거 못 참아요. 제 친구들 다 시어머니랑 따로 살아요. 같이 살면 이런 일 꼭 생긴다고요. 그래. 그럼 너는 내가 없었으면 편했겠네. 내가 니네 집에 와서 밥 해주랴. 청소하랴. 애기 봐줘도. 결국은 도둑년 취급받는구나. 칠순이라고 하니 요즘 그거 누가 한다고. 그래. 네 새끼 돌잔치는 중요하고 내 칠순은 아무것도 아니지. 김씨 할머니는 더는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올라왔는지 생각은 해봤니? 내가 애 보느라 힘들다 그래서 아들이 도와달라 사정해. 니네 시아버지가 올라가지 말라고 화를 내어도 올라온 거야. 근데 돌아오는 건 도둑질이라는 소리야? 며느리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지쳤어요. 진짜 이 집에서 웃은 날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하고 아기가 울면 어머님 뭐라 하실까부터 떠올라요. 이 집 이제는 제 공간 같지가 않아요. 그래. 그럼 나 나갈게. 네 말대로 내가 도둑질했고 시집살이 시켰으니까 내 로션 바른 죄로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 되잖아. 김씨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디건을 꺼내 입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듯 앉아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로션 병이 떨어져
딸깍 거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김씨 할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신발을 벗던 아들은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대화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대로 현관에 멈춰 섰고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 위로 며느리의 말이 겹쳐졌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들리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도둑질 아니면 뭐예요? 제 허락도 안 받고 쓰신 거잖아요. 이 집에 온 이후로 계속 이런 식이에요. 아무리 어른이어도 이건 아니에요. 그 말에 아들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문을 열고 그대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도둑질이라고 했어?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TV도 꺼져 있었고 아이 울음도 없는 정적 속에서 그 목소리는 더욱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당신이 지금 엄마한테 도둑질했다고 한 거야? 내 집에서 우리 엄마가 며느리한테 도둑이란 소리를 들어야 해? 며느리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그런 의미는 아니라. 그럼 뭔 의미인데? 엄마가 로션 좀 썼다고 도둑 만들고 시집살이 시킨다고 해. 그것도 애 봐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모시고 왔건만 칠순이라고 아버지가 그만 내려오시라는 걸 내가 사정해서 더 계시는 건데 나는 아버지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지? 나는 그냥 힘들어서. 매일매일 어머님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 힘들다고 당신이 아기를 보길 해. 밥을 해. 청소를 해. 지금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당신이 베이비시터한테 하니 다들 그만두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엄마가 와 계시는 거고. 며느리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매일 옆에서 본 게 아니잖아. 어머님이 아기 보는데 얼마나 예민한지 내가 뭘 하면 늘 간섭처럼 느껴지고 어머님이 계신 집이 우리 집 같지가 않아서 그래. 그래서 그건 당신 마음이야. 고맙다고 생각하는 게 우선이지. 당신이 엄마 와 계신 몇 달 동안 얼마나 편하게 생활했어. 근데도 그런 소리가 나와. 그리고 엄마 칠순도 못 챙겨드리고 내가 동생들한테 얼마나 싫은 소리 들은 줄 알아? 엄마 모셔다 놓고 칠순잔치도 안 한다고 기껏 밥 한 끼 차려드린 게 다라고 했단 말이야. 며느리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눈을 피했습니다. 입술을 꾹 깨문 채 고개를 떨구었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표정엔 피곤함과 체념이 깔려 있었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만하자. 내가 영천으로 내려가면 되니까. 나도 이제 이 집에 있고 싶진 않다. 엄마 이렇게 내려가심 아버지. 동생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너무 죄송해서 안 돼요. 괜찮아. 내가 있어봤자 로션 하나로 이 집이 다 뒤집히는 거라면 나는 여기에 있어선 안 되는 사람 같아. 김씨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쓸쓸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아들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짐 싸! 당분간 친정에 가 있어. 엄마한테 도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있겠니? 아기는 두고 당신 짐 챙겨서 친정에 가든 며칠 떨어져 있자. 그리고 이 결혼 생활 계속할지도 고민 좀 해보고. 지금 나보고 나가라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꼭 안은 채 조금씩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들은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은 우리 엄마가 잠깐 집에 놀러 온 손님쯤 된다고 생각했나 봐. 아기 봐주는 식모나 보모쯤 된다고 착각한 것 같아. 그런 뜻이 아니었어. 순간 너무 당황하고 화가 나서 그랬어. 진심 아니었다고. 근데 엄마는 진심으로 상처받았어. 지금도 방에 들어가셔서
아무 말 없이 계셔. 당신은 우리 엄마를 도둑이라고 했고 나는 그걸 더는 못 본 척 못해. 그리고 장인어른에게는 내가 전화할 테니까 그리 알아. 며느리는 눈을 깔았습니다. 손에 안긴 아이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아이의 숨결만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두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현관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신발장 앞에 놓인 신발 한 켤레. 그 자리를 비운 건 김씨 할머니가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으로 간 뒤 김씨 할머니는 다시 조용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를 안고 재우고 수유 시간을 맞추며 아기를 돌봤습니다. 아들은 매일 저녁마다 괜찮으세요? 하고 묻긴 했지만 김씨 할머니는 늘 웃으며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한 번은 그런 말조차 미안해서 입을 꾹 다물고 고개만 끄덕였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김씨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눈이 무거웠고 팔다리는 천근만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고 겨우겨우 부엌으로 나와 물을 한 잔 마시려다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을 놓쳤습니다. 컵은 깨졌고 그 소리에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아이를 안으려 했지만 무릎이 휘청이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가 처지고 허리가 더 이상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부엌 구석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김씨 할머니는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손은 수건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얼굴이 괜찮아요? 좀 어지러워서 오늘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 오늘은 힘이 하나도 없구나. 할머니의 얼굴에는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고 몸은 불덩이였습니다. 아들은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것도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자 곧장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영양 상태가 심하게 떨어졌고요. 저혈압의 탈수 증상도 있습니다. 수면도 거의 못하신 상태 같아요. 손목엔 염증까지 있으시고요. 일단 입원이 필요합니다. 최소 5일. 안정적으로 쉬셔야 합니다. 그 말에 아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고 어머니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았다는 걸 지금에서야 알아차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약 기운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불 꺼진 병실 기계 소리만 가볍게 깜빡이는 고요한 공간. 아들은 조심스럽게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쭈글쭈글하게 변한 손등 농사짓던 시절, 호미를 쥐고 돌덩이도 뒤집던 그 손이 이젠 뼈만 남은 듯 야위어 있었습니다. 팔은 뻣뻣했고 손목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테이프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눈이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이불을 당겨 덮어주며 천천히 어머니의 팔을 쓸었습니다. 그는 김씨 할머니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예전엔 자신을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화장기 없는 얼굴. 이제는 주름이 깊어 눈 아래가 꺼지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피부는 농사일로 검게 타 손가락 끝마디는 불그스름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굽은 어깨는 병원 침대에서도 완전히 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잠든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보일까? 엄마가 이토록 아팠던 걸 나는 왜 그렇게 무심했을까? 아들은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엎드렸습니다. 침대 옆 작은 소파는 눈물로 젖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모른 척했던 세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사랑. 그 모든 것들이 벼락처럼 되돌아와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 순간 김씨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얼굴 아래 엎드린 아들의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걱정할까봐 그랬지. 원래 엄마는 잘 참아. 별것도 아닌데 뭘 아프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그 말에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죽이며 울기 시작했고 김씨 할머니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손을 들어 아들의 손을 덮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직 참을 만해. 그 말이 더 큰 울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그날 밤 병실에 남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요한 병실에서 둘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씨 할머니는 영천에서 서울로 올라온 후 처음으로 편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옆에 있다는 것, 누군가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걸 오랜만에 느끼며 그렇게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입원했다는 사실을 들은 영천에 있는 남편은 전화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왜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참고 있었어? 당장 내려와. 못하러 거기까지 가서 고생만 하고 있어. 김씨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손자 보러 왔다가 내가 손도 못 쓸 지경이 됐네. 근데 우리 손자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나는 손자가 너무 귀엽고 안쓰러워서 그냥 참은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숨만 거칠게 쉬었습니다. 그 숨소리가 오래 참았던 울분 같았습니다. 그렇게 부부의 오랜 침묵도 병실 침대 위에서 터졌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였습니다. 핸드폰을 몇 번이나 쥐었다 놓았다가 결국엔 끈도 없이 바닥에 떨어뜨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 화면에는 남편의 이름이 떴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그는 짧게,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 병원에 입원하셨어. 과로랑 영양 부족이라더라. 며칠 더 계셔야 한대. 그 말이 끝났을 때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과로 영양 부족 입원. 그 단어들이 한 줄씩 머릿속을 지나갔고 곧이어 떠오른 건 며칠 전 그날 밤. 로션 병을 들고 거실로 나와 차갑게 쏟아낸 자신의 말들이었습니다. 이게 28만 원짜리예요, 어머님. 그냥 막 바르시면 안 되죠. 아무리 가족이라도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반복됐고 김씨 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 실망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주름이 깊게 팬 뒷목, 구부정하게 굽은 등,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닫히던 방문 소리. 며느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가슴 안에선 소리 없는 울음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식탁 앞에 앉아있던 그녀에게 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위한테서 전화 왔더라. 내 시어머니가 입원하셨다더구나. 그 말이 전해진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숙인 딸을 바라보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니? 도둑질이니? 시집살이니? 그게 내 입에서 나올 말이었니? 저도 몰랐어요. 정말 그 정도로 아프신 줄은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아프지 않은 사람에겐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에 담긴 울분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탁에 부딪힌 숟가락 소리에 집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아기 봐주고 밥 해주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편하라고 시골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분 아니었니? 저도 힘들었어요. 매일매일 눈치 보고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그럼 대화를 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어른한테 모진 말을 해서 병원에 실려가게 만들 수가 있어? 아버지는 단호한 어조였지만 말끝마다 참았던 분노가 묻어나왔습니다. 너도 이제 엄마잖니?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지 않니? 그분도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너는 가족이 아니라 남 취급을 했던 거야. 사돈도 엄마야. 너처럼 누군가의 딸이었고 내 남편의 엄마야. 그런 사람에게 도둑질이니 뭐니 너 나중에 네가 시어머니 됐을 때 그 말 들으면 어떤 기분일 것 같니?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고 입술은 계속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식탁 너머로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너도 들었지? 이젠 늦기 전에 내 마음부터 바로 잡아. 며느리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도 어머님께 너무 죄송해요. 정말 너무 몰랐어요. 제가 그런 말까지 한 줄도, 그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도.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근데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아는 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야. 가서 그분께 진짜 내 마음을 전하거라. 입원한 지 나흘째 되던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병실 창가에 비스듬히 내려앉았고 창문 틈 사이로 스며든 바람은 마치 봄처럼 따뜻하면서도 어디선가 스산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링거를 맞은 팔을 조심스럽게 담요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선을 먼 산 너머에 두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아무런 연락도 없던 하루였습니다. 이제는 병원이라는 공간이 어쩐지 더 익숙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무릎 위에는 과일 껍질이 담긴 조그마한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침에 들렀다 갔던 흔적이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살짝 머리를 내밀고는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면회 오셨어요. 가족이시래요. 김씨 할머니는 고개만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몸을 바로 세우며 숨을 고르고 가슴께에 손을 가볍게 얹었습니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먼저 들어선 사람은 단정한 단발머리에 깔끔한 회색 코트를 입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 안사돈이었습니다. 그 뒤로 작은 얼굴에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어깨에 힘 하나 들어가지 않은 모습으로 며느리가 천천히 발을 들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한 손엔 죽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눈가는 벌써부터 붉게 물들어 있었고
입술은 말없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안사돈은 병상 앞까지 다가와 조심스럽게 두 손을 모으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사돈. 정말 죄송하게 됐어요.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 말에 김씨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표정에는 수많은 감정이 동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해와 서운함, 애틋함과 거리감이 한꺼번에 얽혀 있었습니다. 안사돈은 병상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옆자리를 한번 두드리고는 말했습니다. 우리 애가 참 철이 없었습니다. 철없다는 말로는 모자라겠지요. 안사돈한테 그런 상처까지 드릴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밤잠도 못 자고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 말을 들은 김씨 할머니는 창밖을 한번 쳐다보고 다시 시선을 병상 앞으로 돌렸습니다. 사람이 서로 다르다 보니 같은 집에 있어도 생각은 엇갈리기 마련이지요. 그리고 우리 시대와 며느리 시대는 다르니까요. 세대 차이가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말은 조심해야 했어요. 그 말이 참 가슴 속에 오래 남아있더군요. 그때 지금껏 고개를 숙이고 있던 며느리가 서서히 병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고 숨이 가쁘게 들이켜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 한마디, 그 한 단어가 낯설지만은 않았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시선을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양손을 가지런히 모아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제가 했던 말들, 제가 드렸던 상처, 정말 평생 갚아야 할 죄인 줄 압니다. 말끝이 흐려졌고 입술을 꼭 깨물었지만 그 눈물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더는 말을 잇지 못한 며느리는 그저 죄송합니다를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병실 안에 울음과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다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만해. 병원에서 무릎 꿇는 거 보는 내가 더 미안하네. 이젠 그만 울어. 그 말에 며느리는 엎드린 채 더 크게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숨이 헉헉 막힐 정도로 참았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어머님이 아기 안고 얼마나 고생하시는지도 보면서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기는커녕 그걸 불편하다고만 느꼈어요. 정말 사람으로서 못할 짓이었어요. 김씨 할머니는 며느리 어깨 위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며느리의 어깨에 놓인 손은 작고 거칠었지만 그 온도는 뜨겁게 전해졌습니다. 나도 많이 서운했어. 그날 로션 하나 바른 것 가지고 내가 여태껏 살아온 시간을 부정당한 것 같았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그런 생각도 했어. 그 로션 사실 저도 비싸다고만 생각했지. 어머님의 손이 그렇게 트인 줄 몰랐어요. 내가 그날 밤에 혼자 손등을 쳐다보다가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내 손이 언제 이렇게 되었나 하고 이 손으로 밥하고 빨래하고 내 남편 키우고 논밭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김씨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엔 검붉게 패인 주름과 쭈글쭈글한 피부가 있었지만
그 손이 세상의 어떤 말보다 위대하고 무겁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 손 앞으로 제가 붙잡고 갈게요. 이젠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아기 키우면서 배우는 게 많지만 어머님 통해 배우는 게 제일 많았어요. 그럼 됐지. 우리는 그렇게 서로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니까. 안사도는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는 외할머니 품에 안겨 작게 하품을 했고 손에 들린 딸랑이를 조용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손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봐라. 우리 둘 다 이 아이 하나 바라보고 싸웠지.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 손을 타고 이렇게 자라고 있었네. 이 아이가 컸을 때 자랑스러운 엄마, 할머니 되려면 이제부턴 잘 지내고 더 열심히 살아야 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저 정말 잘할게요. 잘할게요. 김씨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엔 용서도 감사도 그리고 다시 시작이라는 두 여자의 다짐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진심이 전달되는 날이었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퇴원하던 날, 서울 하늘은 모처럼 밝게 개어 있었습니다. 새벽녘부터 살랑이는 바람이 유난히 따뜻했고, 이번 전보다 훨씬 환해진 얼굴로 김씨 할머니는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아들은 병실에서 같이 나갔고,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병원 로비에 함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손가방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점심은 제가 준비했어요. 집에 가면 바로 밥상 차릴게요. 김씨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으로는 아무 말 안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가슴 안에서 따뜻한 것이 하나 올라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한 김씨 할머니는 현관을 들어서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익숙한 듯 낯선 냄새, 하지만 이번엔 그 냄새가 이상하게 포근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부엌에선 며느리가 국을 끓이고 있었고 작은 프라이팬에서는 달걀을 굽는 소리가 났습니다. 식탁엔 소박한 반찬 몇 가지와 김이 나는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좋아하시는 된장국이에요. 며느리는 눈을 맞추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모든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아들이 아기를 안고 식탁 앞에 앉았고 김씨 할머니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 식탁에 둘러앉은 순간이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김씨 할머니는 고개를 젓고 며느리가 구워놓은 고등어를 한 젓가락 떠서 아들의 그릇에 올렸습니다. 늦은 게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알았으면 된 거지. 사람이 산다는 게 매일 반성하고 매일 배우는 거야. 며느리는 수저를 내려놓고 김씨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고맙다고 말하려다 그냥 고개만 한번 끄덕였다고 합니다. 한참 뒤 아이는 작은 손으로 밥그릇을 두드리며 웃었고 그 웃음에 모두 함께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 하나로 이 집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도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식탁을 닦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달엔 영천 내려가요. 아버님 혼자 계시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반찬도 해놓고 집도 치우게요. 그리고 아버님께 용서도 빌어야겠어요. 그리고 어머님 칠순이신데
아버님 모시고 제주도 여행이라도 같이 가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그 말에 김씨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며느리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같은 공간에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던 사이가 이젠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마음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햇살이 살짝 비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 바람결에 베란다에 널어둔 수건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집에 다시 평화가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세 사람은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밥상에서 마주 앉는다는 건 가장 큰 위로이고 정을 나누는 것이라는 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김씨 할머니 아들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